물건 망가지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세요. 여기가 무슨 동네 재래시장인 줄 알아요. 평생을 땅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손은 참 투박합니다. 손톱 밑에는 언제나 검은 흙이 박혀 있고 마디는 류머티즘으로 굵어질 대로 굵어져서 남들 앞에 내밀기조차 부끄러운 모양새를 하고 있지요. 그런 제가 얼마 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화려한 백화점 명품관을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흙 묻은 신발 자국이 남을 때마다 저를 벌레 보듯 바라보던 그 젊은 직원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기 고객님이 들어오실 만한 곳이 아니라며 제 인격을 통째로 짓밟던 그 오만한 목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주머니에서 그 검은 카드 한 장을 꺼내는 순간 그 매장 전체에 흐르던 공기가 어떻게 얼어붙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하던 직원이 어떻게 제 발밑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께 그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으려 합니다. 잠시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는 모든 분께 하늘의 큰 복이 깃들 것입니다. 사실 제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풍족한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지독한 가난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저를 성공한 자산가니 숨은 알부자니하며 치켜세우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저는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하며 피눈물을 흘리던 비참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무작정 상경했을 때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뚱이 하나 믿고 서울의 한 가구 공장에 취직해 밤낮 없이 기술을 배웠지요. 손가락이 잘려나갈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기며 번 돈으로 겨우 정직하고 착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밤새 대패질을 해서 어깨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아도 곤히 자는 아들의 얼굴만 보면 온몸에 새로운 피가 도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하늘은 노력하는 자에게 그리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덕에 제법 큰 가구 대리점을 차리며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제 인생을 통째로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첫 번째 거대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당시 형제보다 더 믿었던 동고동락하던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사업이 어렵다며 제게 눈물로 호소했고 저는 친구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보증을 서주고 거액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가장 큰 실책이자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 녀석은 제가 마련해준 돈과 대리점 명의로 나온 채권까지 전부 챙겨 밤사이에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매장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붉은 압류 딱지를 든 사채업자들과 은행 직원들이 저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고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가구점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아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갓 3살이 된 아들을 품에 안고 넋이 나간 아내를 보며 저는 제 무능함과 어리석음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빚 독촉은 매일같이 목을 조여왔고 단돈 몇백 원이 없어 아들에게 우유 한 통을 제대로 사 먹이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번듯한 집에서 쫓겨나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은 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냉기보다
제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든 건 바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제의 이웃들이 오늘은 저를 피했고 친척들조차 저희 가족을 짐짝 취급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결국 저는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고향 인근의 외딴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거친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황무지 아래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 같은 산자락 아래에 버려진 낡은 흙집이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다시는 기죽지 않겠다고, 내 자식만큼은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서름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 손에 대패 대신 괭이와 삽이 쥐어졌습니다. 남들이 모두 버린 돌짝밭을 일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낮에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돌을 골라내고 밤에는 손에 찬물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걸음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의 삶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던 저는 첫 해에 심은 작물을 모두 말려 죽였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향해 서울에서 쫄딱 망해 내려온 무능한 인간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마을 공동체에서도 철저히 배제당했고 물길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해 애써 키운 모종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그저 눈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절, 제 유일한 버팀목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며 올바르게 자라준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다해진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 제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호강시켜 드릴게요라며 제 거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 아들의 눈빛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거친 시골 땅에서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랜 인내와 노력 끝에 마침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척박한 황무지 아래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쓸모없는 땅이라며 혀를 차던 그 돌짝밭을 묵묵히 일구며 저는 오직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밤낮 없이 돌을 골라내고 땅을 깊게 파내려가던 어느 날 괭이 끝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그것은 평범한 지하수가 아닌 은은한 유황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천연 온천수였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대지가 저에게 숨겨진 보물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최고급 천연 온천수로 판명되면서 대형 기획사와 투자자들이 줄을 지어 제가 사는 허름한 시골집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볼품없던 황무지는 순식간에 거대한 온천 관광 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지분과 토지 대금으로 제 통장에 찍히는 액수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뒤이어 그 주변 땅들까지 개발 호재를 맞아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로 치솟았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단돈 몇백 원의 피눈물을 흘리던 무능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생겼다고 해서 제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혹독했던 가난이 뼈에 사무쳤던 탓인지 저는
여전히 시장 바닥에서 파는 낡은 옷을 입고 점심으로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먹는 것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어도 제 손에는 여전히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구부정한 허리와 투박한 걸음걸이는 영락없는 시골 노인네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장님 소리를 하며 번듯하게 외제차라도 타고 다니라고 성화였지만 저는 그저 아내와 함께 조용히 시골집을 지키며 장성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제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라준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당당히 입사했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은 결코 거만해지지 않았고 제 힘으로 성공하겠다며 매일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착한 아들이 어느 날 수줍은 얼굴로 제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데려온 참한 처자를 처음 보던 날, 저와 아내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상대방 집안도 대단히 유복하고 교양 있는 집안이었기에 저희는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서둘러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과거에 돈이 없어 우유 한 통 사 먹이지 못해 지하 단칸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이번만큼은 아들의 결혼식을 세상에서 가장 아쉽지 않고 화려하게 치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주말, 아내와 저는 평생 해보지 않던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의 가장 크고 화려한 백화점에 가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최고의 예물을 직접 골라 선물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시골에서 입던 편안한 바지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평소처럼 낡은 안주머니에 은행에서 특별히 발급해준 최고 등급의 검은 신용카드 한 장만을 찔러 넣은 채 저희 부부는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번쩍이는 조명과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저희를 압도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값비싼 옷을 입고 세련된 자태를 뽐내는 서울 사람들이 가득하더군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빳빳하게 풀이 죽은 옷을 입고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저희 부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골 노인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가 죽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사러 온 부모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으니까요. 저희는 곧장 백화점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명품 시계와 보석 매장들이 모여있는 명품관층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는 평생 차고 다닐 수 있는 최고급 시계를, 예쁜 며느리에게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세트로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매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영롱한 보석들을 보며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드디어 이런 곳에도 와보네. 고생 많았어.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새기며 저희는 마침내 한눈에 보기에도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프랑스제 명품 보석 브랜드 매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장 입구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입구를 지키고 서 있던 젊은 직원의 시선이 저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차갑고 멸시 어린 시선이 제 낡은 운동화와 아내의 때 묻은 가방에 머무는 순간
직원의 미간이 눈에 띄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자 평생 땅만 파며 정직하게 살아온 저희 부부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잔인한 모욕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장 문턱에 재해진 운동화가 한 발자국 걸쳐지는 순간 직원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정장 바지를 칼같이 다려 입고 가슴에 화려한 배지를 단 그 젊은 직원은 저희 부부를 마치 매장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불결한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보통의 손님들이 들어오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던 그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대신 귀찮음과 경멸이 가득 섞인 한숨이 직원의 입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예물을 사러 온 당당한 부모였기에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직원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에 쓸 예물을 보러 왔는데 저기 진열장에 있는 시계랑 반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직원은 대답 대신 헛웃음을 픽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부와 진열장 사이를 가로막듯 서서 양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아주 거만한 태도로 저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제 흙 묻은 신발과 아내의 다해진 가방을 조롱하듯 훑어내렸지요. 직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저희 부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무슨 동네 재래시장인 줄 아십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구경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 진열되어 있는 반지 하나가 어르신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수천만 원짜리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흠집이라도 나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물건 망가지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 쇼핑하는데 방해됩니다. 그 오만한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매장 안에서 다른 제품을 구경하고 있던 몇몇 부유해 보이는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안타까움보다는 직원의 말에 동조하듯 쯧쯧 혀를 차는 경멸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고 늙은 남편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다는 생각에 손을 파르르 떨며 제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나가요. 우리가 올 곳이 아닌가 봐요. 아내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거에 돈이 없어 빚쟁이들에게 뺨을 맞고 무릎을 꿇었던 그 비참했던 시절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자식에게 우유 한 통 못 먹이던 시절에는 힘이 없어 당했다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땀 흘려 일구어낸 재산이 있었고 내 자식의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을 위해 정당한 손님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단지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평생을 자식 가슴에 대못 안 박으려고 버텨온 우리 부부의 삶을 이토록 철저하게 짓밟는 직원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높여 싸우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는 떨고 있는 아내의 손을 꼭 쥐어주며 안심시킨 뒤 한 걸음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수백억 대의 자산을 일구며 장악했던 대지의 기운을 담아 직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이 매섭게 돌변하자 거만하게 서 있던 직원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젊은이. 우리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물건을 사러 온 고객이고 당신은 이 매장의 직원일 뿐인데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게 우호 브랜드의 방식인가요? 책임자를 불러오세요. 제 엄중한 호통에도 직원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의 무례함이 탄로 날까봐 두려웠는지 아니면 정말로 저희를 완전히 무능한 노인네로 확신했는지 직원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롭고 표독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책임자요? 어르신이 뭔데 책임자를 오라가라 합니까? 참나 기가 막혀서 어디서 행패를 부리려고 하세요? 경비원 불러서 끌려나가기 전에 제발 분수껏 행동하세요. 흙먼지 풀풀 날리는 옷 입고 와서 행패 부린다고 없던 돈이 생깁니까? 여기 매장 물건들은 어르신 같은 시골 노인네들이 넘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직원은 급기야 제 어깨를 밀치듯 손짓을 하며 저희 부부를 매장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려 했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은근히 재미있다는 듯 수군거렸고 직원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당당해졌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명품 브랜드의 직원이 되니 자신이 마치 그 명품의 주인이 된 줄 착각하는 가련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이 오만하고 근본 없는 인간에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낡은 점퍼 안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반 사람들은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상위 0.01%의 VVIP들만 가질 수 있는 칠흑 같은 빛깔의 검은 카드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거만한 직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사이다 참교육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주머니에서 흘러나온 그 칠흑 같은 빛깔의 카드가 제 손가락 사이에 얹어지는 순간 매장의 공기는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아니었습니다. 특수 금속으로 제작되어 묵직한 무게감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상위 0.01% 중에서도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만 은행장이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바친다는 전설적인 블랙카드였습니다. 연회비만 수백만 원에 달하고 한도가 사실상 무제한이라 서울의 수십억짜리 아파트도 그 자리에서 긁어 살 수 있는 부의 상징 그 자체였지요. 저는 손을 부르르 떨며 저를 비웃던 직원의 눈앞에 그 시커먼 카드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밀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이 매장의 물건을 살 자격이 없는 시골 노인네로 보입니까? 자,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시계와 반지의 가격을 다 합치면 얼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일시불로 계산할 테니 당장 결제기 들고 와서 긁어보시오. 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수백억 대의 대지를 장악해온 자산가 특유의 묵직한 위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양 오만방자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던 직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단 1초 만에 싹 가셔버린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는 제 손가락에 들린 블랙카드의 문양과 특수각인을 확인하는 순간 차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품관에서 밥을 먹고 자라며 수많은 부자들을 상대해온 직원이니 그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요. 연예인이나 대기업 회장들조차도 쉽게 발급받지 못하는 그 궁극의 카드가 고작 자기 앞에 서 있는
흙 묻은 운동화의 시골 노인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직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방금 전까지 쏟아내던 독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멍청한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말도 안 돼. 어르신이 어떻게 이 카드를. 직원은 뒤통수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굳어버린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매장 안에서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다른 부유한 손님들 사이에서도 헉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를 벌레 보듯 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경악과 존경,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순식간에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은 허옇게 질리다 못해 이제는 시푸르게 죽어가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그의 잘 다듬어진 턱선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이 매장의 총책임자인 지점장이 황급히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지점장은 나오자마자 제 손에 들린 블랙카드를 보았고 이내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실 그 지점장은 제가 본점 은행장과 함께 VVIP 자산가 모임에서 몇 번 얼굴을 마주했던 저를 아주 잘 아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 귀한 곳에 어떻게 연락도 없이 직접 걸음을 하셨습니까?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은 그 자리에서 허리가 90도가 아니라 180도로 꺾일 듯이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장 바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연신 손을 비비며 쩔쩔매는 지점장의 모습을 보며 제 어깨를 밀치려던 그 젊은 직원의 다리가 마침내 힘을 잃고 툭 풀려버렸습니다. 직원은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점장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방금 전까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며 쫓아내려 했던 시골 노인이 자기가 하늘처럼 모시는 지점장조차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거물 중의 거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지점장, 당신 매장의 직원이 아주 교육을 잘 받았더군.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손님을 쓰레기 취급하며 경비원을 불러 끌어내겠다고 협박을 하던데 이것이 이 명품 브랜드의 정식 고객 응대 매뉴얼인가? 제 차가운 일침에 지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점장은 주저앉아 있는 직원의 멱살을 잡을 듯이 무서운 기세로 돌아서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아, 너 미쳤어?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감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당장 무릎 꿇고 회장님과 사모님께 사죄드리지 못해? 오늘 당장 내 놈 목을 날려버리기 전에 똑바로 빌어. 매장 바닥에 볼품없이 엎어진 젊은 직원은 이제 공포에 질려 눈물과 콧물을 범벅인 채 제 신발 앞까지 기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그 도도하고 번듯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인생이 파멸할 위기에 처한 가련한 죄인의 모습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감히 어르신들을 몰라 배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혹한 대가 앞에 직원은 제 낡은 운동화 뒤축을 붙잡고 통곡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타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던 그 잔인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겨우 눈물 몇 방울로 끝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발악하는 직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진정한 사이다 참교육의 마지막 쐐기를 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발밑에 엎드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젊은 직원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진짜로 힘없고 돈 없는 가난한 시골 노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 인간은 끝까지 저와 제 아내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경비원의 손을 빌려 백화점 바닥으로 내팽개쳤을 것이 뻔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의 인격을 아무렇지 않게 가위질하고 짓밟는 인간들에게는 법보다 무서운 자본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처방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운동화 뒤축을 붙잡고 매달리는 직원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지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점장, 내가 오늘 내 아들과 새로 들어올 며느리의 평생 한 번뿐인 예물을 사러 기쁜 마음으로 서울까지 올라왔소. 그런데 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내 아내는 눈물을 흘려야 했고 나는 돈이 없으면 분수껏 살라는 모욕을 들었지. 내가 왜 내 돈을 쓰면서 이런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 합니까? 당신 같으면 이 매장의 물건을 사고 싶겠소? 제 한마디에 지점장은 등 뒤로 식은땀을 폭포수처럼 흘리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잘못하면 본사 차원에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VVIP 고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매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니까요. 회장님,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의 천인공노할 무례함에 대해 매장 총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오늘부로 즉시 해고 조치함은 물론이고 백화점 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는 이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점장의 서슬 퍼런 선언에 바닥에 엎드려 있던 직원의 안색이 완전히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라는 자부심으로 기고만장했던 청년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불명예 퇴사를 당하면 향후 어떤 명품 브랜드나 서비스 업계에도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요. 직원은 지점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습니다. 점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번에 잘리면 저희 가족 다 길거리로 나앉아야 합니다. 회장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장이라는 말에 순간 제 과거의 기억이 어렴풋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저 역시 가난했던 시절 자식을 위해 무릎을 꿇고 사정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밥줄이 끊길까봐 두려워 흘리는 이기적인 공포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던 그 오만한 태도는 결코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 당신이 가장이라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면 다른 사람의 부모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한 법이네. 당신이 내 아내와 나를 짓밟았을 때 당신은 우리 가족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네. 당신의 그 오만한 눈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거야. 저는 직원을 향해 엄중하게 꾸짖은 뒤 손에 쥐고 있던 블랙카드를 지점장에게 건넸습니다. 지점장, 당신의 성의를 봐서 오늘 매장 자체를 불매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저 직원이 있는 한나는 단 1원도 이 매장에 쓰고 싶지 않군. 저 직원을 내 눈앞에서 당장 치우시오.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줄 최고급 예물 세트를 준비해 주시오. 결제는 이 카드로 일시불로 하겠소. 지점장은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매장 안으로 들이닥쳐
울부짖는 직원의 양팔을 붙잡고 매장 밖으로 사정없이 끌고 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 부부를 끌어내라며 호통을 치던 직원이 도리어 자신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그 기막힌 인과응보의 장면을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매장 밖 복도까지 직원의 처절한 비명과 후회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다 이내 멀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권력의 아첨꾼으로 살아가던 한 젊은이의 파멸은 그렇게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은 차마 저희 부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장이 조용해지자 지점장은 저와 아내를 매장에서 가장 은밀하고 화려한 VVIP 전용 VIP룸으로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최고급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비로소 마음을 진정시킨 아내의 얼굴에 안도의 한숨이 번졌습니다. 지점장은 본사에서 단 몇 점 들여오지 않았다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 세트와 최고급 명품 시계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저희 앞에 대령했습니다. 그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의 앞날에는 이 보석처럼 빛나는 일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더 이상 돈 때문에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기를 말입니다. 매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짜릿한 사이다 참교육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기분 좋게 예물을 맞추고 고향으로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는 명품관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충격적인 인생의 세 번째 파도가 소리 없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과거의 악연이 다시금 제 아들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 백화점에서의 소동을 뒤로하고 우리 부부는 마침내 자식에게 최고의 예물을 선물해줬다는 뿌듯한 마음을 안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매장에서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컥 깰 정도로 아찔하지만 결국 그 오만한 직원을 내쫓고 정당한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았으니 가슴속 응어리는 시원하게 풀린 셈이었습니다. 지점장이 특별히 보증하고 포장해준 영롱한 보석 상자들을 안방 깊숙한 서랍에 넣어두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더군요.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의 결혼식 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며 든든한 부모로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으로 묘하더군요. 인생이 너무 평탄하게만 흘러간다 싶으면 하늘은 꼭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잔인한 덫을 놓아두고는 합니다. 예물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불과 2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텃밭을 일구고 상추를 솎아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착하고 올바른 자식이 이토록 무너진 목소리로 전화를 한 적은 평생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냐고 침착하게 말해보라고 다그치는 제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던 아들이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책임자로 임명되었는데 며칠 전 회사 감사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수년간 밤을 새워가며 개발한 핵심 기술 문서가
경쟁업체로 유출되었고 그 유출범으로 제 아들이 지목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아버지.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보안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나왔다는데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아요. 이미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난리가 났고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울부짖음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 자식의 성품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길가에 떨어진 단돈 100원짜리 하나 함부로 줍지 않던 아이였고 정직함과 성실함 하나로 그 치열한 대기업에서 인정받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국가급 기술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라니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판 덫이 분명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당장 2달 뒤로 다가온 결혼식마저 파탄 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처자의 집안에서는 이미 이 흉흉한 소문을 전해 듣고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집안과는 혼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결혼을 잠정 보류하자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올라간 사회적 위치도 목숨보다 사랑하는 정혼자와의 미래도 누군가의 잔인한 음모로 인해 전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지요. 통화를 끝내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며 아내는 무슨 일이냐며 제 팔을 붙잡고 울먹였지만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버텨온 인생인데 또다시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의 음모에 내 자식을 희생양으로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낡은 옷을 갈아입고 지점장들이 준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습니다. 30년 전 고향 친구에게 배신당해 전 재산을 날렸을 때는 힘이 없어 당했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내 자식을 건드린 놈이 누구든 제 모든 재산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그 배우를 밝혀내고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밤새도록 아들의 회사 동료들과 주변 인물들을 수소문하며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가 된 이후 알게 된 유력 인사들과 대형 로펌의 인맥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보안 아이디를 도용해 기술을 빼돌린 진짜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보안 카메라와 접속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아들의 직속상관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본부장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 본부장은 자신의 투자 실패로 인한 수십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기술을 매각했고 그 죄를 가장 성실하고 만만한 제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본부장의 정체였습니다. 뒷조사를 통해 받아든 그 본부장의 이력서와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노랗게 흐려지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거만하게 웃고 있는 그 중년 남자의 얼굴, 그는 다름 아닌 30년 전 제 전 재산을 들고 야반도주하여 저희 가족을 지옥 바닥으로 밀어 넣었던 바로 그 고향 친구 녀석의 친형이었습니다. 과거의 잔인한 악연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제는 제 자식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돈일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짐승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30년 전 우리 가족의 피눈물을 짜내어 호의호식하던 그 악마 같은 집안 인간들이 이제는 제 아들의 미래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다니요.
저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모른 채 그 본부장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렸다 이거지. 30년 동안 쌓인 피 맺힌 원한과 내 자식의 눈물값을 합쳐서 이번에야말로 내 놈들의 집안 자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리겠노라고 저는 무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대기업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믿고 날뛰는 그 인간에게 진짜 무서운 배우가 누구인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30년 전 제 전 재산을 가로채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악마의 피가 그 형이라는 자의 몸을 통해 제 자식의 목숨줄까지 죄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눈앞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본부장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30년 전에 짓밟아 놓은 시골 노인의 아들이 제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저 배겁고 만만한 젊은 연구원 하나 희생양으로 삼으면 자신의 수십억 빚도 탕감하고 범죄도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이후 제 자산을 관리해주며 깊은 신뢰를 쌓아온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법조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착수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최고 정예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내 아들의 목숨과 제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상대는 대기업의 본부장이고 30년 전 제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 사기꾼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단 한 치의 자비도 없이 법의 이름으로 놈들의 사지를 찢어 놓아야겠습니다. 제 단호하고 매서운 명령에 로펌 대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업 범죄 전문 변호사들과 사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본부장 녀석은 자기가 대기업의 권력을 쥐고 흔들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겠지만 그가 상대하고 있는 배우가 대한민국 상위 0.01%의 자산가이자 블랙카드를 휘두르는 거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은 밤을 새워가며 아들의 회사 보안 서버를 샅샅이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본부장이 아들의 아이디로 접속했던 그 시간에 아들은 다른 회의실에서 부서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적힌 CCTV 화면을 확보한 것입니다. 게다가 본부장이 아들의 서랍에서 보안 OTP 카드를 몰래 훔쳐내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는 장면까지 다른 각도의 사각지대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놈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알리바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로펌의 인맥을 동원해 본부장의 개인 계좌와 비밀 금고 그리고 경쟁업체로 기술을 넘기고 받기로 한 이면 계약서의 초안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놈은 이미 거액의 착수금을 차명 계좌로 받아 챙긴 상태였고 그 돈으로 자신의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금융 추적 결과까지 완벽하게 떨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놈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릴 수 있는 시퍼런 단두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수집된 그 주말 저는 아들을 강제로 대기발령 내고 기고만장에 있는 그 대기업 본사 본부장실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빚쟁이들에게 뺨을 맞으며 울부짖던 무능한 아버지였지만 오늘의 저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검은 카드를 쥐고 온 심판자였습니다. 본부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본부장 녀석이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영락없는 시골 노인네의 복장을 한 제가 비서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오니
놈은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경비원들 안 부르고 뭐해? 놈의 오만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 본부장, 자네 동생 박만수가 30년 전에 서울에서 가구점 하던 친구 돈 떼먹고 야반도주했던 거 기억하나? 그 대가로 자네 집안이 아주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더군. 그런데 그 피가 어디 안 가는지 자네 역시 내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훔쳐가려고 덫을 놨더군. 제 입에서 자신의 동생 이름과 30년 전의 비밀이 흘러나오자 거만하게 소리치던 본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며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자네 동생 놈 때문에 지하 단칸방에서 내 자식 우유 한 통 못 먹이고 피눈물을 흘렸던 자네가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운 그 기특한 연구원의 아버지라네. 30년 전에는 자네 동생에게 내 전 재산을 짓밟혔지만 오늘 자네는 내 자식의 미래를 건드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 저는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에서 검은 서류 봉투를 꺼내 놈의 책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놈이 기술을 유출한 모든 증거와 차면 계좌 내역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에 제출하기 직전에 고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가는 본부장의 얼굴은 단 수초 만에 핏기가 완전히 가셔가며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믿었던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단 한 장의 서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니까요. 놈은 이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는 순간 자신의 대기업 본부장이라는 지위는 물론이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 고작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노인네 아니었어? 이런 증거를 어떻게... 경악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본부장을 향해 저는 천천히 낡은 안주머니에서 그 칠흑 같은 검은 카드를 꺼내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과 자본의 상징인 블랙카드가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서 검은 빛을 내뿜자 본부장은 마치 귀신을 본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짓밟으려 했던 만만한 시골 노인이 자신을 단숨에 파멸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쥔 숨은 거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30년을 이어온 잔인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내 자식을 눈물 흘리게 한 대가를 처절하게 되돌려줄 진짜 사이다 참교육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블랙카드의 차가운 검은 빛깔을 바라보는 본부장의 눈동자는 공포로 격렬하게 찢어발겨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고위 임원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던 남자의 오만함은 대한민국 상위 0.01%의 완벽한 자본력과 그 뒤에 버티고 선 대형 로펌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무참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기가 만만하게 보고 인생을 도둑질하려 했던 부하 직원의 아버지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거물 중에 거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놈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웅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동생의 죄까지 제가 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비원을 부르라며 고함을 치던 그 위풍당당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놈은 그 자리에서 의자를 밀쳐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엎어졌습니다. 30년 전 제 전 재산을 들고
도망쳐 우리 가족을 지하 단칸방의 지독한 냉기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사기꾼 집안의 장남이 이제는 제 발밑에서 개처럼 기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구걸을 내려다보는 제 가슴에는 단 한 조각의 자비심도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제 아내가 시장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걸할 때 녀석들은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식이 평생 피땀 흘려 이룩한 명예와 목숨보다 소중한 정혼자와의 미래까지 통째로 빼앗아 자신들의 더러운 사체 빚을 갚는데 쓰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힘없는 시골 노인으로 서 있었다면 제 아들은 이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인생이 영원히 매장당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박 본부장, 자네 동생이 내 돈을 훔쳐 달아났을 때 내 아들은 단돈 몇백 원이 없어 우유를 굶었네. 자네 집안이 그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대기업 임원까지 만들 동안 우리 가족은 흙먼지 날리는 시골 황무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파야 했어. 그런데 자네는 그 무서운 업보를 알고도 내 자식의 등을 또다시 칼로 찔러 제 나지막한 호통은 본부장실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놈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 더러운 손길을 매섭게 걷어찼습니다. 회장님, 제발 고소를 거두어 주십시오. 기술은 아직 경쟁업체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대표이사님께 찾아가 모든 것은 제 단독 범행이었고 회장님 자제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자백하겠습니다. 제발 제 인생을 여기서 끝내지 말아 주십시오. 놈은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 수억 원의 연봉, 그리고 대기업 임원이라는 그 화려한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고 흉악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감옥으로 끌려가게 생긴 청천벽력 같은 현실 앞에 놈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말게. 자네가 자백을 하든 안 하든 내 아들의 무죄는 이미 완벽한 증거로 증명되었네. 자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네가 지은 죄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야. 30년 전 자네 동생이 지은 죄값까지 큰형인 자네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 걸세.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블랙카드와 서류 봉투를 천천히 거두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과 함께 본부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이미 제 연락을 받고 출동한 대기업 본사의 감사팀 직원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3355 집결해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기 안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한 산업기술 유출범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기업의 미래를 좀먹는 저런 악질 범죄자를 당장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십시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사들이 본부장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던 본부장의 양팔에 차갑고 무거운 쇠붙이, 수갑이 채워지는 날카로운 철컥 소리가 복도 전체에 통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업 본부장실이라는 화려한 공간에서 30년 동안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며 비대해진 악마의 후손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오는 그 기막힌 인과응보의 현장이었습니다. 회사 복도에 서 있던 수많은 직원들이 그 광경을 경악어린 눈으로 지켜보았고 본부장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로 볼품없이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우리 가족이 당했던 그 비참함의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참혹한 파멸이 놈의 등 뒤로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사슬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고 회사를 걸어 나오는 길, 서울 하늘의 햇살이 유난히도 눈부시게 제 투박한 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자식의 억울함은 풀렸고 놈들의 집안은 영원한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무죄가 밝혀지고 회사로 당당히 복귀한 그날 저녁,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거대한 반전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30년 전 도망쳤던 그 고향 친구 녀석의 행방이 마침내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대기업 본부장실을 발칵 뒤집어 놓고 그 오만한 인간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이후 제 아들의 억울함은 눈 녹듯 깨끗하게 풀렸습니다. 대기업 회장과 대표이사가 직접 제 아들에게 허리를 굽혀 사죄했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아들은 초고속 특진과 함께 연구소의 최연소 센터장 자리까지 제안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며느리 처자의 집안에서도 사색이 되어 한달음에 저희에게 달려왔더군요. 오해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감히 알아보지 못해 몸둘바를 모르겠다며 머리를 숙이는 사돈댁을 보며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넓은 아량으로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자식의 앞날에 가로막혔던 거대한 암운이 거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을 통해 박 본부장의 주변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던 변호사에게서 믿기 힘든 연락이 다시 걸려왔습니다. 박 본부장이 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차명 계좌의 돈 중 일부가 매달 정기적으로 강남의 한 허름한 사설 불법 도박장 뒷골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최종적으로 수령해간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전 제 전 재산을 들고 야반도주하여 저희 가족을 지옥 바닥에 버려두었던 바로 그 고향 친구 녀석 강만수가 그 돈을 받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악마 같은 녀석은 형의 권력 뒤에 숨어 아직도 남의 피를 빨아먹으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며 즉시 로펌의 경호원들과 함께 그 녀석이 숨어 있다는 강남의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원수가 드디어 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 도박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칩을 만지며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는 한 늙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당당하고 약삭 빠르던 친구 녀석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웅크린 채 도박에 미쳐있는 그 노인의 모습은 추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형이 대기업 본부장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이 녀석은 형의 돈을 뜯어내며 도박 중독자가 되어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녀석의 등 뒤로 걸어가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만수야, 오랜만이다. 30년 만에 보는데 자네 몰골이 참 보기 좋군 그래. 제 목소리에 녀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름한 시골 노인의 옷차림을 한 저를 보더니 녀석은 처음에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다가 이내 제 정체를 알아채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30년 전 자기가 짓밟고 버린 친구가 덩치 큰 양복 입은 사내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앞에 서 있으니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지요. 녀석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제 경호원들에 의해 그대로 바닥에 거꾸러졌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형? 형한테 전화해. 우리 형이 대기업 본부장이야.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바닥에 짓눌린 채 녀석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형의 권력을 들먹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멍청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던 그 든든한 형이 이미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녀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책상 위에 제 검은 카드와 함께 박 본부장이 포승줄에 묶여 압송되는 사진이 찍힌 법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내가 믿는 그 형님은 이미 1시간 전에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다네. 그리고 자네가 형의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쓴 차명 계좌 내역도 여기 전부 증거로 제출되었지. 30년 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발뻗고 잘 잔 모양인데 자네는 이번에 자금 세탁과 상습 도박 혐의로 자네 형과 함께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걸세. 서류에 찍힌 형의 체포 사진과 블랙카드를 본 박만수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던 거대한 성벽이 단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녀석은 이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미쳤었어. 자네 돈을 들고 도망치고 나서 나도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네. 제발 한 번만 살려주게. 우리가 고향 친구 아니었나? 고향 친구라는 단어가 녀석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폭소와 분노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가난에 찌들어 단돈 몇백 원이 없어 내 자식을 굶길 때 우리 부부를 모른 척하고 비웃던 인간이 이제 와서 친구를 논하다니요. 인간의 이기심은 참으로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더러운 손을 매섭게 걷어차며 수사관들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30년을 끌어온 잔인한 악연의 마침표가 마침내 이 어두운 지하 도박장에서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러져 제 구두굽을 붙잡고 애원하던 박만수의 비참한 통곡 소리는 지하 도박장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짓눌렀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제 가슴에 피멍을 들이고 우리 가족의 삶을 난도질했던 원수의 파멸을 이토록 생생하게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녀석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는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당장 차게 채워질 수갑의 공포에 질려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살려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하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 뻔뻔할 수 있는지 녀석의 추악한 발악을 지켜볼수록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30년 전 고향 친구라는 얄팍한 인연을 무기로 제 순박한 믿음을 이용해 전 재산을 가로채고 야반도주했을 때 녀석은 단 한 번이라도 남겨진 저희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사채업자들에게 뺨을 맞으며 차디찬 지하 단칸방에서 젖먹이 아들을 품에 안고 밤새 울던 제 아내의 눈물을 단 한순간이라도 기억해 줬을까요? 만수야, 자네 입에서 고향 친구라는 말이 참 쉽게도 나오는군. 자네가 내 명의까지 도용해 빚더미를 안기고 도망쳤을 때 난 자네를 친구라 믿었던 내 자신을 저주하며 몇 번이나 한강 다리 위를 서성였네. 내 자식이 돈이 없어 배를 갰고 내 아내가 남의 집 친모살이를 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할 때 자네는 그 돈으로 강남에 빌딩을 사고 자식들을 유학 보냈지. 자네 집안의 그 화려한 축제는 전부 우리 가족의 피눈물로 세워진 궁전이었어. 제 나지막한 음성은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과 위험을 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매서운 일침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이마를 찧어댔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정말로 잘못했어. 자네가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 다 처분해서라도 자네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겠네. 제발 감옥만은 가지 않게 해주게. 내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네. 이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면 난 살아서 나오지 못해. 녀석은 늙고 병든 처지를 무기 삼아 제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습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역겨운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피하고 싶고 늙어버린 육체는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그 속셈이 너무나 뻔히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녀석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을지 몰라도 녀석이 최근까지 자신의 형인 박 본부장과 결탁해 저지른 범죄는 이제 막 시작된 서슬퍼런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말게. 난 자네의 그 더러운 돈 따위는 단 한 푼도 필요 없네. 이미 내게는 자네 집안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의 자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네가 갚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자네가 짓밟은 우리 가족의 30년 세월이네. 자네가 형의 권력을 빌려 내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려 한 순간 자네들은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마저 제 발로 걷어찬 거야. 자네 형제가 공모해 대기업의 기술을 유출하고 그 자금을 불법 도박장과 차명 계좌로 세탁한 증거가 검찰에 고스란히 넘어갔네. 자네는 이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자네 형과 함께 나란히 죄수복을 입게 될 걸세. 저는 주머니에서 제 검은 카드를 꺼내 녀석의 눈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탐하고 무기로 삼았던 자본과 권력의 정점이 바로 자기가 기축 취급하던 시골 노인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녀석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때 도박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과 불법 도박 특별단속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박장 내부에서 형사들은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만수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어 올렸습니다. 박만수 씨 상습 도박 및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대기업 산업기술 유출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의 차가운 미란다 원칙 고지와 함께 녀석의 늙고 투박한 손목에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30년 전 온갖 야비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호의호식하던 사기꾼의 말로는 그렇게 차갑고 어두운 지하 도박장의 구석에서 비참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녀석은 경호원들과 형사들의 손에 붙잡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려 절규했습니다. 희태야,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제발, 우리가 친구였잖아. 복도 멀리 사라지는 원수의 처절한 비명과 후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길게 박힌 가슴 속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돌덩어리가 비로소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필귀정이라 했던가요?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긴 것 같지만 악인의 죄는 단 한 톨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지하 계단을 걸어 나와 서울 한복판의 도로에 서자 가을바람이 제 투박한 뺨을 시원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제 자식의 명예를 지켜냈고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갔던 악마들의 뿌리를 제 손으로 완전히 뽑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악연의 고리는 끊어졌고 우리 가족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시간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집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제 스마트폰으로 백화점 명품관 지점장에게서 한 통의 다급한 연락이 다시 걸려왔습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인과응보의 드라마를 완벽하게 매듭 지을 생각지도 못한 마지막 반전의 소식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풍경을 바라보며 백화점 명품관 지점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되어 있으면서도 제 눈치를 보느라 몹시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 깊은 밤에 결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저희 매장에서 회장님 부부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던 그 해고된 직원 녀석 기억하십니까? 그 청년의 집안 조사를 하던 본사법무팀으로부터 방금 기가 막힌 보고를 받아서 이건 필히 회장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전화를 올렸습니다. 지점장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저는 기차 좌석 손잡이를 쥔 손에 나도 모르게 엄청난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하늘의 그물이 다시 한번 제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백화점 매장에서 제 흙 묻은 운동화를 보며 벌레 보듯 무시하고 경비원을 불러 끌어내려 했던 그 오만방자한 청년, 제 아내의 가슴에 눈물을 쏟게 만들어 인생이 파멸했던 그 직원이 다름 아닌 박만수의 친아들이자 박 본부장의 친족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지독한 우연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30년 전 제 돈을 훔쳐 달아난 박만수와 대기업의 권력을 쥐고 제 자식을 집어삼키려 했던 박 본부장, 그리고 백화점에서 제 인격을 짓밟았던 그 새파란 직원까지 알고 보니 그 세 사람이 모두 한 집안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집안의 3대가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저희 가족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며 대대손손 악행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녀석, 삼촌인 박 본부장의 백을 믿고 백화점 낙하산으로 들어와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녀석이었습니다. 회장님께 그런 천인공노할 무례를 저지르고 해고당한 뒤에 삼촌한테 복수해 달라고 징징대며 매달렸던 모양입니다. 박 본부장이 마침 회장님 댁 아드님의 기술을 가로채려던 찰나에 조카일까지 터지자 옳다구나 하고 아드님을 범죄자로 몰아 사지로 밀어 넣으려 했던 배우 동기가 바로 거기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지점장의 설명을 듣고 나니 마침내 그 꼬이고 꼬였던 잔인한 악연의 모든 실타래가 완벽하게 하나로 풀렸습니다. 놈들은 대를 이어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악의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30년 전에 밟아 뭉개버린 시골 노인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거물로 성장에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조카의 오만함이 삼촌의 범죄를 촉발했고 그 삼촌의 무리수가 결국 숨어있던 아버지 박만수까지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도미노 파멸을 불러온 셈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3대가 부린 그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가문을 통째로 불살라버린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것입니다. 알겠네, 지점장. 귀한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군. 그 직원에 대한 처분은 자네들이 법대로 엄중하게 처리해 주길 바라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웅장한 승리감과 함께 묘한 인생의 무상함이 밀려왔습니다. 사필기정,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말이 가슴뼈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서러운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제가 그 황무지에서 좌절하고 포기했더라면 오늘날 우리 가족은 저 악마 같은 3대 집안의 발밑에서 평생을 신음하며 비참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버텨냈고 정직하게 땀 흘려 대지가 준 축복을 거두었으며 마침내
그 강력한 힘으로 내 자식과 아내의 명예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2달 뒤 서울의 한 가장 크고 화려한 호텔 대연회장에서 제 아들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식장 안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과 대기업의 임원들, 그리고 저희의 승리를 축하하러 온 수많은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지점장 역시 매장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화환을 보내 식장의 초입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었더군요. 단상 위에 늠름하게 서 있는 제 아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오는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 아내는 마침내 참아왔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손목에는 저희 부부가 그날 명품관에서 블랙카드로 당당하게 구매했던 찬란하게 빛나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류머티즘으로 굵어지고 거친 흙 묻은 시골 노인의 손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 거친 손을 보며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투박한 손이야말로 수백억의 자산을 일구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당당한 부모의 훈장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 자식을 건드리고 내 아내를 눈물 짓게 만든 자들이 어떤 참혹한 파멸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이 끝내 어떤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지 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제 안주머니의 검은 카드처럼 우리 가족의 앞날에도 이제는 오직 찬란한 영광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제 기막힌 인생 역전과 통쾌한 참교육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와 승리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